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언젠가는 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많아도 노인의 병실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문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순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고 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이 조금 남아 있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노후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단단히 대비한 사람은 외로움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전할 6가지 생존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느냐, 무너져 비참하게 사라지느냐를 가르는 칼날 같은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빚 없는 삶을 목표로 남은 대출을 빨리 갚는 법입니다. 빚은 노후를 좀먹는 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유인데 대출이 남아있다면 그 자유는 단단히 묶인 족쇄일 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이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히고 통장에 찍힌 마이너스 잔액은 노후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그러니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생존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다가 지옥 같은 노후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영철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식들 공부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집 한 채 마련하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매달 연금의 절반이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병원에 가야 했지만 병원 비조차 아까워 버텼습니다. 결국 무릎은 망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식들도 슬쩍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차갑게 들려오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팔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대출을 빨리 갚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박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대출을 빚의 사슬이라 여겼습니다. 퇴직 전에 가진 빚을 모두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도 자식 결혼식에 과한 지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빚을 끊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은행의 채무증명서에서 영원이라는 글자를 확인한 날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소박하게 살지만 남는 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여행을 떠날 때도 그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이순자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이 사달라는 아파트 청약 통장을 대신 내주기 위해 노후 자금을 털어 대출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효녀 소리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자식의 사업이 망하면서 대출금이 고스란히 본인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이자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연체 통보를 받으며 그동안 자식 위해 희생한 게 결국 이거구나라는 자괴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고 그는 한순간에 무주택 노인이 됐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최정옥 씨는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생활비를 줄여가며 원리금 상환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돈 좀 늦게 갚아도 되지 않냐며 말렸지만 그는 귀를 닫았습니다. 노후의 빚이란 독약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외식도 줄이고 심지어 겨울 난방비도 아끼며 살아 결국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빚이 없는 지금이 가장 부자 같다. 이처럼 빚을 끝내지 못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갉아먹히고 빚을 청산한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를 얻습니다. 노후는 돈보다 마음의 안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빚이 있으면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습니다. 내일 또 어떤 고지서가 날아올지, 어떤 독촉 전화가 울릴지 끊임없이 가슴을 죄어옵니다. 반대로 대출이 영원이 된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존엄을 앗아가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결심해야 합니다. 남은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고 빚 없는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작은 건강 이상도 미루지 않고 바로 돌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증상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한 두통, 그냥 넘긴 속쓰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기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병으로 자라납니다. 나이든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삶은 무너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순자 씨는 늘 위가 약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잦았지만 나이 탓이라며 소화제를 먹고 넘겼습니다. 몇 달 뒤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결과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체력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살았을 텐데 사소한 증상이라 무시했던 결과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충남 아산에 사는 박영수 씨는 달랐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괜히 호들갑 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작은 협착 증상이 발견됐고 조기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만약 몇 달만 미뤘다면 대동맥 파열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려도 병원은 가야 한다. 살아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나?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은희 씨는 목에 멍울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반년 뒤 목이 부어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갑상선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에도 합병증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 작은 멍울을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전북 정읍에 사는 장동수 씨는 작은 신호에도 예민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생기자 곧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협심증 초기였고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운동과 식습관을 고쳐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며 웃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병원을 귀찮아했으면 지금쯤 무덤에 누워 있었을 거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냐.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노후를 파괴합니다. 작은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는 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통증이 내일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으로 변합니다. 노후는 이미 약해진 몸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더욱 작은 이상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아깝다고, 귀찮다고 혹은 단순한 노화라고 치부하다가 생명을 내던지는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들은 여전히 활기찬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단순합니다. 미루느냐, 바로 돌보느냐.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기침도 사소한 통증도 모르는 멍울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에 가는 것. 그것이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현명한 생존법입니다. 세 번째,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독은 병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상처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곁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내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나이 들어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모욕당하며 살아가는 노인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니 무조건 잘라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독이고 노후 생존을 갉아먹는 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효도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 흘리셨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밥상 앞에서 매번 들려오는 그 말들이 박정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식 앞에서조차 무시당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위축되고 말수가 줄고 결국 병원 진단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 머문 대가였습니다. 반대로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동혁 씨는 달랐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는 늘 무시당했습니다. 넌 은퇴했잖아. 너 같은 백수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들려오는 비아냥에 처음엔 껄껄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희랑 어울리지 않겠다. 연락을 끊고 대신 동네서의 동호회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선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을 존중해 주었고 그의 인생은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김동혁 씨는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놈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웃는 게 훨씬 낫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이영희 씨는 자식들에게조차 무시당했습니다. 용돈을 조금이라도 달라 하면 엄마, 돈 좀 아껴 쓰세요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준비한 음식도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오래된 냄새가 나냐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식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끊었습니다. 혼자 월세방을 얻어 나와 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혼자가 훨씬 낫다. 무시받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반대로 충남 논산의 정혜수 씨는 끝내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매번 밥상 앞에서 들려오는 핀잔, 손주들 앞에서조차 당하는 무시는 그를 점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건강은 악화되고 병원에서마저 지속적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퇴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서 끊었다면 지금처럼 초라하지 않았을 텐데 노후의 인연은 단순해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만 이어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무시와 멸시는 독보다 빠르게 노년을 좀먹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존중 속에 살면 가진 게 없어도 당당합니다. 결국 차이는 선택입니다. 무시받으며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늦기 전에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단호히 인연을 끊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네 번째,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삶은 비참해집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다가 오히려 마지막을 더 고통스럽게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 남은 삶은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사람과 받아들인 사람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모 씨는 70대 후반에도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주름을 없애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젊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늙는 게 싫어. 죽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 하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월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이 찾아왔고 병상에 누운 순간부터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료진의 작은 말에도 공포에 질렸고 자식들에게 매일 나 안 죽지? 나 살 수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며 눈을 감았고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오히려 큰 상처를 안았습니다.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삶은 결국 자신도 가족도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반대로 전남 곡성에 사는 이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80세에 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녀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죽을 나이가 됐으니 당연한 거지. 그는 치료 대신 작은 텃밭을 돌보고 동네 아이들에게 김치를 담가 나눠주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병은 몸을 갉아먹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웃었고 마지막 날에도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선 모두가 눈물 속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지막은 처음 본다. 죽음을 받아들인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남은 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남겼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기철 씨는 죽음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연명치료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코에 튜브를 꽂고 기계에 몸을 의지하면서도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어라며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에 허덕였고 간병하던 아내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가족 모두의 눈물과 분노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집착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반대로 강원도 홍천에 사는 장순호 씨는 미리 준비했습니다.
건강할 때부터 유언장을 작성했고 장례 비용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내 장례식은 화려하게 하지 말고 대신 동네 경로당에 기부해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동안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누고 아내와 손잡고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숨을 거둔 날에도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우리 마음은 평온하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노후의 생존법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없이 편안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까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5번째, 음식은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노후의 몸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공식품을 입에 달고 살면 그 순간부터 몸은 서서히 독에 잠식됩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싸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고른 그 한 끼가 결국 내 몸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자연식은 노년의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땅에서 난 채소, 제철 과일, 소박한 잡곡밥이야말로 긴 인생 끝자락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진실을 무시한 사람과 지킨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최영호 씨는 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침엔 삼각김밥,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라면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어서 뭐하러 신선한 거 챙겨 먹어. 그냥 배만 채우면 되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혈압은 치솟고 혈당은 위험 수치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밥만 제대로 먹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가공식품에 의존한 노후는 결국 고통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평창에 사는 김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가져다주는 과자와 빵을 정중히 거절하고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깻잎으로 매일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된장국, 제철 나물,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녀의 건강이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혈압약 한 알 먹지 않았고 병원 의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거 먹고 가공식품은 멀리한 것뿐이에요. 자연식이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이창수 씨는 달리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한다며 햄, 소시지, 냉동 피자를 늘 상에 올렸습니다. 본인도 입맛이 달아났는지 매번 그 음식에 손이 갔습니다. 결국 당뇨 합병증이 찾아왔고 발끝이 괴사되면서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병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 따라 먹은 음식이 내 다리를 앗아갔다. 가공식품의 달콤한 유혹은 결국 치명적인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오정숙 씨는 꾸준히 자연식을 고집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사고 밭에서 기른 콩으로 두부를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꿋꿋했습니다. 그 결과 70이 넘어서도 마을회관에서 춤을 추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만큼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부자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난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공식품을 선택한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눕고 자연식을 고집한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걸어 다닙니다. 결국 차이는 내 입에 들어가는 한 숟가락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식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6번째,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을 갖는 법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비극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삶을 견디는 것으로만 여기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하루는 이미 무너집니다. 버티는 삶은 끝없는 고통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같은 나이, 같은 조건에서도 즐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노년의 빛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김인호 씨는 은퇴 후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그냥 숨만 쉬다 가는 거지. 그렇게 그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리모컨만 눌렀습니다. 밥맛도 잃었고 친구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밖에 좀 나가세요라고 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찮다. 그냥 집에 있을래. 몇 년이 지나자 몸은 굳어졌고 병원 진단은 우울증과 근육 위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요양병원에 누워 하얀 천장만 바라보다 생을 마쳤습니다. 버티는 마음으로 산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경북 구미에 사는 이순자 씨는 즐기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그녀 역시 한동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 내 인생에 대한 모욕이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도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친구들과 웃으며 노래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즐긴다. 서울 강남에 사는 한창수 씨는 버티기만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가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았습니다. 자식 집에 갔다가도 소파에만 누워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다가오다 이내 흥미를 잃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더 깊이 고립됐습니다. 삶을 즐기려는 마음 하나가 부족했던 때가였습니다. 반대로 전북 군산에 사는 박정희 씨는 즐기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비를 입고 달렸고 바람 부는 날에는 바닷가에서 서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고 했지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젊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버티는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방 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즐기는 삶은 마지막까지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불꽃입니다. 차이는 단 한 걸음, 단 한 선택입니다. 오늘을 억지로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즐기며 웃을 것인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결심하십시오.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즐기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생존법입니다.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은 순식간에 흐르고 사람의 마음은 바람보다 빨리 변하며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은 제 인생 챙기느라 바쁘고 친구는 하나둘 떠나고 배우자도 언젠가 먼저 떠날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순간 나를 붙잡아 줄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내 두 손과 의지입니다. 남에게 기대면 실망이 오고 남을 의지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젊을 땐 남의 인정이 힘이었지만 노년엔 족쇄가 됩니다. 이제는 내 힘과 선택, 태도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노년에는 남보다 나를 믿으세요. 스스로를 지키는 6가지를 주제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노년에 돈 없어도 괜찮다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몸이 버텨주니 필요하면 야근을 하거나 부업을 해서 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일할 기회는 줄어들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관리비, 전기가스 요금, 장바구니 물가까지 쉬지 않고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생존의 숨줄이자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연금이 없는 노후는 하루하루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식탁 위 반찬부터 줄이고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룹니다. 친구 모임이 있어도 지갑 사정 때문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은 온통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삶이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매달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가 삶을 지탱합니다. 생활비를 계획할 수 있고 병원 예약을 미루지 않으며 장을 보고 가끔은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 힘으로 산다는 자존감이 그 한 줄 입금 내역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친구에게 손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눈치를 보지 않고 나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버팀목이 연금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성호 씨는 35년간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휴가도 반납하며 기계와 씨름했고 손바닥은 늘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 덕분에 은퇴 후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입금일 그는 통장 잔고를 한참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여유 자금으로 모았습니다. 평일 아침에는 동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내와 근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버스를 타고 나가 점심을 먹고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진료도 미루지 않고 건강검진도 제때 받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지만 이제는 여유 있게 납부합니다. 친구들이 연금 받으면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묻자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달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는 확신, 그게 제일 크다. 그에게 매달 찍히는 110만 원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연금이란 노년의 자유이자 선택권이며 불안 없는 하루를 보장해주는 가장 단단한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남보다 못하면 불행하고 남보다 잘하면 행복하다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노년의 이 생각만큼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은 없습니다. 젊을 땐 경쟁이 삶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을, 사회에서는 명예를, 가족 사이에서는 자식 성적과 직업을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비교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칼이 됩니다. 남의 집 자식이 더 잘 산다고, 친구가 더 큰 집에 산다고, 형제가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 삶이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처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비교는 끝없는 굴레입니다.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에 취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은 금세 사라지고 열등감은 오래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병들고 관계도 무너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승부가 아니라 평온입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의 성취나 형편을 보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내 삶의 속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교는 특히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독하게 작용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자식 이야기, 연금 이야기, 집값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속으론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올라오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무엇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을 살든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노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이정자 씨는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자식 둘을 키웠고 큰 빚 없이 집도 장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과의 모임이 늘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는 자식 자랑, 해외여행 사진, 최신형 차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정자 씨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병으로 쓰러지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수입이 확 줄고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그때 비교는 칼보다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왜 우리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환점은 작은 동네 강연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노년 심리상담사가 남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 인생의 주인은 남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에서 친구들의 자랑이 나와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이게 우리 삶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못 가도 명품 옷이 없어도 자신이 좋아하는 꽃을 키우고 아침마다 건강하게 눈을 뜨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에서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정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든다. 남이 잘나 보여도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그 확신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가진 게 없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가진 것보다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나를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나이 들면 그저 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젊을 땐 하루하루가 바쁘게 돌아가고 직장과 가정이 삶의 뼈대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식이 떠나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순간부터 일상의 틀도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시간 개념이 희미해지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하루는 결국 무너진 마음과 몸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나를 지켜주는 생활 루틴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정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리듬을 되찾고 마음은 안정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하루는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끼니를 건너뛰다 보면 체력은 약해지고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고립감과 무기력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루틴이 있는 사람은 외로움이 덜하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유지됩니다. 특히 노년의 루틴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기, 하루 30분 걷기, 저녁 식사 후 설거지와 정리, 잠자기 전 책 읽기처럼 단순한 행동이 쌓여 삶의 뼈대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잡아놓으면 외부 환경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친구 약속이 없어도 가족의 방문이 없어도 나만의 생활이 굴러갑니다. 생활 루틴의 힘은 위기 때 더 빛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거나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평소 하던 리듬이 몸에 배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상황이 흔들려도 삶 전체가 무너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일상을 세우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한동안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하루 두 끼로 연명했고 TV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중이 늘고 무릎 통증이 심해져 외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무렵 동네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서 노년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분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동네 공원을 20분 걷고 돌아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은 거르지 않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손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TV를 보되 10시가 넘으면 무조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이 습관이 한 달을 넘기자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눈이 또렷하게 떠졌고 걷기 덕분에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의 흐름이 정리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씨는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루는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돌아간다. 약속이 없어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 생활은 멈추지 않는다. 그의 생활 루틴은 화려하지 않지만 건강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됐습니다. 노년의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남이 만들어주는 일정이 사라진 지금 나를 지켜줄 유일한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저축이냐, 있는 거나 쓰고 살지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있고 필요하면 일을 해서 메울 수 있지만 노년에는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고정적인 소득이 없고 건강이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세상은 끊임없이 돈을 요구합니다. 병원 진료비, 약값, 관리비, 갑작스러운 집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은 은퇴 후에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 순간 통장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안정과 불안을 가릅니다. 노년에 나를 지켜주는 건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스스로를 지켜줄 방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연금은 생활비에 대부분 쓰이고 나면 여유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살면서 항상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친척 경조사에 가야 할 수도 있고 냉장고나 보일러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저축이 없으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빚을 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작아지고 생활은 위축됩니다. 하지만 비상용 저축 통장이 있다면 다릅니다. 누가 보태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 자존감이 나를 끝까지 지켜줍니다. 저축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1,000원, 2,000원이라도 매달 3만 원, 5만 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깨지 않는 비상금을 따로 모으는 습관입니다. 은행 자동이체로 숨겨놓듯 모아두면 1년이면 수십만 원, 몇 년이면 수백만 원이 됩니다. 액수보다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모아둔 돈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불필요한 불안이 줄고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박종만 씨는 10년 전 은퇴 후 연금으로만 생활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겨울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비가 60만 원이었는데 마침 연금이 들어오기 전이라 통장 잔고가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순간 느낀 미안함과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박 씨는 작은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쓰지 않고 숨겨놓듯 따로 모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3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180만 원이 쌓였습니다. 그 돈이 빛을 발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길에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7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을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저축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치료비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 덕분에 내 자존심이 살아났다. 박 씨는 지금도 같은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이 들어서도 저축 통장은 꼭 있어야 한다. 그게 있어야 누굴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모아둔 저축은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마음의 방패이자 노년의 자존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5번째는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는 저축 통장입니다. 나이 들면 마음도 덩달아 단단해진다는 말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쉽게 다치고 상처는 더 오래 남습니다. 젊을 땐 일에 치여 서운한 말을 금세 잊어버리지만 노년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 말만 곱씹게 됩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몸의 병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이란 무례를 무시하고 오해를 넘기며 불필요한 해석을 멈추는 힘입니다. 노년의 삶은 사람보다 고요와 마주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남의 말이 마음속에서 증폭되면 사소한 말도 비수가 됩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런 걸 하세요? 자식이 그렇게 잘났으면 부모도 좀 여유 있어야죠.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집니다. 상대는 잊었지만 나는 잊지 못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단단한 사람은 다릅니다. 듣기 싫은 말은 흘려보내고 무례한 태도는 마음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넘깁니다. 이 힘이 없으면 노년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매 순간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단단함이 있으면 누구의 말에도 인생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는 박정희 씨는 70세가 넘어서까지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 중에는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장사하세요? 힘들 텐데 아들, 딸이 뭐 하는지 부모를 이렇게 일하게 두나? 처음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을 못 이루고 괜히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도 힘들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손님의 말투나 표정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례한 말은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삭제하고 필요한 말만 기억했습니다. 그 대신 하루 매출과 내 건강, 오늘 내가 기분 좋게 웃었는지만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굳었을 상황에도 그냥 미소로 넘겼고 자식들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 애들은 잘 살고 있어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말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표정이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남의 말로 내 하루를 망치겠어요? 흘려보내면 그뿐이에요.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6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자립심입니다. 나이 들면 결국 자식이 부모를 책임진다는 말 정말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자식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가정을 꾸리느라 부모의 노후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인생에도 빚, 육아, 직장 스트레스가 가득하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마지막엔 자식이 챙겨주겠지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와 서러움은 배가 됩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건 자식에게 기대어 살지 않는 자립심입니다. 자립심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독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활, 건강, 결정권 모두를 스스로 책임지는 힘입니다. 자식이 챙겨주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자립심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도와줄 때 기쁘게 받지만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힘으로 꾸려가는 사람은 자식의 일정이나 사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온을 지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삶은 처음엔 편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모는 섭섭함을 쌓고 자식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 거리는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집니다. 반면 자립심 있는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부탁이 아닌 선택으로 만나고 필요가 아닌 기쁨으로 시간을 나눕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큰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고 식사도 같이 하니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 사소한 일에도 불편함이 쌓였고 손주 양육 문제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연금이 있었지만 대부분 생활비로 보태면서 본인 용돈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엄마, 혹시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스스로 준비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과감히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 나가고 연금 일부를 저축하며 생활비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오후엔 경로당에서 취미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자식 집에 살 때는 눈치 보느라 못하던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손주들도 가끔 놀러와 더 반갑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어야 자식과도 좋은 관계로 남는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다. 자립심은 나이 들어서야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독립뿐 아니라 생활의 주도권과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힘, 그것이 바로 노년의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어릴 땐 그렇게 끈끈하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연락 한 통도 없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는 얼굴 보는 게 불편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게 형제였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부모 장례도 끝나고 나면 남는 건 감정의 틈뿐. 모든 형제 자매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에겐 그 피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늙어 왜 형제 자매가 남처럼 느껴지는지 그 진짜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봉양 문제로 남는 건 희생한 사람의 억울함과 갈등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 다 어디 있었어? 아버지 요양병원에 누가 몇 번이나 왔는지 알아? 간병비는 왜 나만 냈는데 이제 와서 왜 상속 얘기부터 꺼내는데? 이 말 당신도 혹시 가슴속에서 꺼내고 싶었던 적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금이 가는 순간은 부모님이 병들어 누우셨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을 감당하고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며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부담이 쏠립니다. 간병, 병원 수발, 병원비, 돌봄. 형제는 많아도 손 내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부모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형제들 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 어머니 집은 어떻게 나눌 건데? 라는 말부터 꺼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묻어뒀던 분노와 상처가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 엄마가 아플 땐 오지도 않더니 집값 오르니 달려오냐?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감정의 칼날만 남습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아니 형제이기 때문에 더 참을 수 없는 겁니다. 피를 나눴기에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기에 실망은 더 깊습니다. 실제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 정정자 씨는 10년 넘게 아버지를 혼자 돌봤습니다. 큰오빠는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여동생은 자식 결혼 문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 씨는 낮엔 일하고 밤엔 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병원 가는 길에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창피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문제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유산 받을 권리는 있으니까 절차는 공정하게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간병비, 요양비, 병원비 총 8년간 1억이 넘게 들었지만 형제들은 모른 척 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은 그건 내가 한 거지 우리가 시킨 건 아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너희는 없다. 지금은 명절에도 모이지 않습니다. 조카 결혼식도 형제 생일도 외면합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봉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건 형제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그저 내 마음속 상처뿐이에요. 이처럼 부모 봉양 문제는 형제 사이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묵묵히 헌신하고 누구는 거리만 둡니다. 그리고 그 뒤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과 억울함만 남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다는 기대는 깨지고 그래도 나중엔 고마워하겠지라는 희망은 무너집니다. 결국 그 기대와 희망이 부서진 자리엔 가족보다 더 낯선 관계만 남습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간병할 때는 외면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기심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는 감정의 균열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뿐이라는 걸,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 남보다도 멀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평소엔 아무 연락 없다가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올 때입니다. 엄마 기일엔 전화 한 통 없더니 조카 결혼식 청첩장은 바로 보내더라. 내 병원 입원 때는 소식도 없더니 상가집엔 꼭 나타나서 인사만 하더라. 이런 감정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한때 그렇게 가깝던 형제 자매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럴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됩니다.
평소엔 안부 인사도 없고 아플 때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 결혼한다, 환갑잔치다 싶으면 잘 지냈냐는 말과 함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말은 반갑다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일 뿐입니다. 그 순간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실제 관계가 아니라 예식장에 필요한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요. 자주 못 보더라도 진심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끝나면 곧장 다시 침묵. 이런 형제 자매의 태도는 마음에 깊은 이물감을 남깁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라는 씁쓸한 물음표가 마음에 박힙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최영희 씨는 둘째 동생과 7년째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던 동생이 아들이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니, 그동안 너무 연락 못 드렸어요. 근데 아들 결혼식엔 꼭 와줘야 해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최 씨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씨는 말없이 청첩장을 받아들고 참석 여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동생이 아니다. 3년 전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동생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한 줄 오지 않았고 부모님 제사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꼭 와달라는 그 말이 날선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최 씨는 결국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동생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나는 평소에 없는 사람 취급받다가 결혼식 손님 한 명 채우러 불린 느낌이었어요. 피는 섞였어도 그 사람은 이제 남이에요. 지금도 그녀는 가족 단체방에서 동생의 번호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이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런 씁쓸한 감정을 겪습니다. 평소엔 무소식, 무관심, 무존재. 그러다 갑자기 상가집이나 결혼식에서 오랜만이네라는 인사와 함께 나타나면 그 위선적인 얼굴이 더욱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관심이 단절된 채 오직 사회적 체면이나 형식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가족은 자주 보지 않아도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조사 때만 나타나는 형제는 오히려 남보다 더 큰 공허함을 안겨줍니다. 가장 슬픈 건 그런 연락조차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는 장례식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우리 서로 너무 오래 멀어졌지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정말로 남이 됩니다. 마음이 끊긴 형제는 한때의 추억만 남기고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가족은 경조사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피를 나눴어도 남입니다. 그 어떤 사연보다 아프고 그 어떤 이별보다 조용한 관계의 끝. 그것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운함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나만 시장에 안 데려갔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새 옷은 늘 언니가 먼저였고 나는 물려입기만 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언니는 자고 있었고 난 밤새 물수건 갈았어요. 이게 무슨 유치한 감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어릴 적 서운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아 마음속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나이 들어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조용히 올라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여전히 그때의 서러움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이가 어릴 땐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성장하며 쌓인 감정은 결코 똑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지는 책임감과 부담감, 막내는 응석과 자유, 중간은 소외감이라는 고정된 틀이 형성됩니다. 이런 차별 아닌 차별이 반복되면 마음속에 나는 늘 덜 사랑받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제를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김혜순 씨는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는 큰 언니와 말도 섞지 않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계기는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던 중에 언니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넌 어릴 때도 늘 조용했잖아. 엄마한테 딱히 혼난 기억도 없지? 그 순간 김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끌어안고 있었던 감정이 바로 그 말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중간이었습니다. 큰언니는 장녀라는 이유로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고 막내는 귀엽다는 이유로 항상 사랑을 받았습니다. 반면 그녀는 늘 눈치를 보며 중간을 지켜야 했고 무엇 하나 마음대로 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 갈 때도 언니는 돈을 받고 막내는 도시락을 싸갔지만 자신은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 서운함을 수십 년간 마음에 묻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언니가 던진 한마디에 모든 게 터졌습니다. 넌 사랑받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말을 내뱉고 김 씨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후로는 명절 초대도 받지 않고 언니의 안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김 씨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도 안 변해요. 어릴 때 누가 날 아프게 했는지, 누가 날 외면했는지 그건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 말 속엔 억울함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에게 형제는 가족이 아닌 감정을 되새김질하게 만드는 잊고 싶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에 남아있는 오래된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 감정이 서운함일 경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골마갑니다. 어릴 적 차별받았다는 기억, 부모가 누구를 더 아꼈다는 의심, 형제가 내 마음을 몰라줬던 순간들이 하나둘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형제는 지금의 말보다 과거의 감정으로 판단되는 존재가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감정이 쌓이기만 하고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대화는 줄고 감정 표현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한마디 사과도 없이 오해를 안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슬프기보다 차라리 후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따릅니다. 형제자매는 나를 가장 오래 본 사람이지만 그만큼 나를 가장 깊이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과거의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하고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외면합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를 피하고 서로를 잊고 서로를 남처럼 대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건 단지 지금의 일이 쌓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내내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나이 들수록 더 자주, 더 깊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풀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겐 형제라는 존재가 결국 남보다 더 불편한 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조용하지만 영원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노후 생활이 경제적 비교의 대상이 될 때 관계가 감정 아닌 숫자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형네는 해외여행 다닌다며? 너희는 연금 많이 나오잖아. 그렇게 좋은 데서 살면 명절에 선물 하나쯤 더 할 수 있잖아?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뾰족한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잘 사는 사람과 간신히 버티는 사람으로 나뉘기 시작하면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위로가 아닌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만나면 괜히 위축되고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흔들립니다. 부동산, 연금, 자식의 직업, 병원비 걱정까지 모두가 비교의 대상이 되고 그 비교가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 삶은 더 분명히 갈립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퇴직금이 넉넉한 형제는 한 달에 2번 골프 치러 나가고 생활형 알바로 겨우 버티는 형제는 교통비 아끼려고 약국도 걸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와이프는 이번에 안마의자 바꿨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허탈함을 안깁니다. 아무리 형제라도 경제적 차이는 마음을 멀게 만듭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거리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6세 안재근 씨는 2살 위 형과의 관계를 끊은 지 6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처럼 지냈고 청년기엔 함께 자취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형은 공기업에 다니다가 정년 퇴직하며 공무원 연금에 가까운 수준의 월급여를 받았고 안 씨는 자영업 실패로 퇴직금도 없이 65세까지 일하다 겨우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모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형은 언제나 좋은 옷을 입고 왔고 요즘 골프장에서 바람 쐬니 허리도 안 아프더라며 건강 자랑을 했습니다. 안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대화의 끝은 늘 요즘 연금도 쥐꼬리라 생활이 빠듯해라는 안 씨의 말, 그리고 그래도 형제끼리 뭔가 도우며 살자는 형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늘 부담이었고 빚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 때 일어났습니다. 형이 가족 모임에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벤츠 뽑았대. 그런데 재근이 내 아들은 요즘 뭐해? 그 순간 안 씨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회사를 다녀 구조조정을 당한 후 3년째 백수였고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아니 알기에 일부러 꺼낸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안 씨는 모든 가족 모임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형에게 이제 각자의 삶에 집중하자는 문자를 보낸 뒤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카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고모 제사도 따로 지냅니다. 형이 날 깎아내렸다는 느낌 아직도 생생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걸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이처럼 노후에 드러나는 경제적 격차는 형제 사이의 감정을 잠식합니다. 누구는 여유롭게 요양병원을 고르고 누구는 통장 잔고 보며 진료일을 미룹니다. 그때 너도 조금만 일찍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 한마디는 평생 쌓아온 형제애를 무너뜨립니다. 형제자매는 돈을 나누지 않더라도 감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돈은 말에 태도를 입히고 시선의 위계를 만듭니다. 부러움이 질투가 되고 위로가 오지랖이 됩니다. 결국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돈이 곧 자존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자존심을 가장 쉽게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비교당하는 순간 말없이 무너집니다. 경제력이 다르면 삶이 다르고 삶이 다르면 감정도 함께 멀어집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는 가장 오래된 타인이 됩니다. 피는 섞였지만 마음은 이미 남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입니다. 그 얘기를 형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하고는 대화 그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릴 땐 똑같은 장난감 갖고 놀고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 웃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각자 다른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라고 해도 생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큽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와 다를 수 있나? 이질감이 들고 그 다름이 견딜 수 없는 벽이 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사소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자식은 알아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부모 책임이지 애가 왜 망가져? 라고 받아칩니다. 정치, 돈, 결혼관, 노후관 대화 주제가 뭐든 결국은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넌 너무 꽉 막혔어. 너야말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 같은 말이 오갈 때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감정은 다치고 관계는 멈춥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72세 문병기 씨는 동생과 10년째 연락을 끊고 삽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엔 무척 친했습니다. 함께 공장도 다니고 부모님 돌아가신 뒤 재산도 크게 다툼 없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과 노후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 씨는 검소하게 살며 자식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는 삶을 선택했고 동생은 반대로 자식이 늙은 부모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엔 의견 차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살아서 조카들도 형을 안 챙기는 거야. 자식은 부모가 휘어잡아야지. 그 말에 문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투, 눈빛, 목소리까지 다 싸늘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도 연락하지 않는 게 자신의 삶 때문이라는 비난처럼 들렸고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로도 자잘한 가치관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문 씨는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박하게 사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생은 늘 그렇게 살아서 뭘 남기겠냐고 비아냥댔습니다. 어느 날 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왜 대화가 다 훈수야? 그날 이후 문 씨는 동생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연락은 없습니다. 문 씨는 말합니다.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 태도였어요. 그게 끝이었죠. 이처럼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지만 가치관이 엇갈리면 가장 멀어진 존재가 됩니다. 대화는 오해로 가득하고 말끝마다 그건 아니지라는 판단이 섞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같을 거라 기대하지만 오히려 피가 섞였기에 그 다름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있는 말도 형제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생각이 굳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의견 차이로 웃고 넘기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어 라는 말은 넌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야 라는 선언이 됩니다. 결국 연락은 줄고 모임도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사라집니다. 형제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개인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무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형제는 어느새 연락처에서 사라지고 명절에도 얼굴을 볼 수 없는 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못하면 피보다 먼 감정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는 타인보다 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형제를 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건 이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 정리입니다. 엄마, 요즘 어디 안 나가세요? 그냥 나가봤자 뭐해?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도 재밌게 다니는 사람 많다던데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것,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 결국 스스로를 가둬두는 순간 외로움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방법은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당당한 삶으로 이끄는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익숙한 노선의 버스를 끝까지 타보며 작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대단한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삶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작은 모험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오희선 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갑니다. 20년 넘게 그 노선, 그 정류장, 가끔 기사 얼굴도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던 오 씨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 텀블러 하나 들고 오 씨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졌고 익숙한 간판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절대 갈 일 없는 항구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이 흐르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람은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개 칼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간판, 작은 평상 하나, 그리고 주인 할머니의 환한 미소. 혼자 오셨어요? 밖에 앉아도 돼요.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어깨를 툭툭 치는 햇살이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돌아가는 길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딱히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선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졌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오 씨의 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낯선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말라갑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늘 듣던 이야기 속에 갇히면 외로움은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타본 적 없는 버스 한 번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험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의 이름, 가본 적 없는 시장 하나, 들어가 본 적 없는 공원,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겐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무너뜨립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가능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와 일정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노년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로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십시오. 그 끝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낯선 골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마음은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삶이 건조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공기를 찾아 떠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타는 버스를 종점까지 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노년의 외로움을 유쾌하게 이겨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러 멀더라도 떠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멀다는 이유로, 돈 든다는 핑계로, 괜히 무리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품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순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불면이 사라졌고 수평선을 보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 뒷바라지로 바다는 언제나 TV 속 풍경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환갑을 넘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제각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입은 옷도 벗은 옷도 구분 없는 무채색의 날들.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고 가끔씩은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허무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동해안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이라는 걸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버스 예매 앱을 천천히 배우고 숙소도 직접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닌 멀지만 가보자는 말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자식들에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테니까요. 정 씨는 작고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동해로 떠났습니다. 겨울바다는 거칠었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따끈한 매운탕을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발에 찬 조약돌을 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정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아니면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뭔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 씨는 말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 보러 다니니까요. 외로움을 견디는 건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되는 풍경, 말은 없지만 모든 걸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보상이 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먼저, 자식 중심,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불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영선 씨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애들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엄마, 급하게 돈 좀 쓸 때가 있어서요. 자식들의 요청은 대부분 부탁이지만 그 말투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진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끙끙 앓던 날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병원도 혼자 갔고 약국도 혼자 들렀으며 이틀 동안 누워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기지 않는구나라고. 그 뒤로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 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반찬 좀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나 바빠라고 말했을 때 딸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변했네,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을 다녔고 자신을 위해 스마트폰도 바꿨고 처음으로 머리숱이 빠진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깁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를 잃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결국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세월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순간부터 서서히 스며듭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용기 내어 처음으로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따라붙지 못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네 번째 방법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외면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쌓일수록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더욱 필요한 건 과감한 선택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정자 씨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늘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늘 동생을 챙기고 엄마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지나갔고 청춘은 일터에, 결혼은 고생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72세가 된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어릴 적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었지. 하지만 손은 지갑을 망설였고 머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자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들어가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고 중고악기 가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 평생 안 하겠구나.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초보용으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들고 나오는 길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음은 엉망이고 박자는 늘 늦지만 마음만큼은 날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얼마나 하시려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일진 몰라도 오늘은 할 수 있어. 나를 위한 결제는 계산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 그 찰나에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삶은 물건처럼 재입고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배우고 싶었던 것, 떠나고 싶었던 여행지,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약을 확정짓는 건 당신의 결제 버튼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을 때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나이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걸 지나치면 당신 삶의 무대는 자꾸 뒷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 손으로 결제하는 순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살아있구나를 증명해 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화끈한 방법은 망설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결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5번째 방법은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지나왔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눈이 멀어 자신이 걸어온 지난 여정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을 넘겨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진호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젊을 땐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나 막노동을 하던 어느 겨울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입원 후 퇴직, 그 후엔 아내마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떠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반지하방. 김 씨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할 일도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침묵과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텔레비전은 소리만 크게 울리고 밥은 늘 반찬 없이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80 가까운 세월이 담긴 사진들, 아직 어렸던 자식들, 병문안 온 친구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던 작업복 차림의 자신, 그리고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으러 갔다가 함께 찍은 겨울철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시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지나온 시간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과거의 나까지도 지워버리는 잔인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버티고 견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고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도 언젠가 돌아보면 지나가는 계절처럼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지. 그런데 지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쩌면 가슴이 울컥할 수도 있고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는 당신에게 자신을 위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 속에서 회복을 배웁니다. 외로움은 결국 나만 힘든 게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생존의 흔적을 다시 꺼내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그 시간을 말로, 기억으로, 온몸으로 통과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이 비록 고요하고 텅 빈 하루라 해도 당신의 인생은 뜨겁고 굵직하게 지나왔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난 날의 나를 꺼내어 그에게 말 건네는 것입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다 지나왔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6번째 방법은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여행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다고 믿었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와의 여행은 외로움의 처방전이자 인생의 가장 진한 위로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자유와 충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박복자 씨는 70을 훌쩍 넘긴 홀몸 어르신입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수도권에 살면서 설이나 추석에만 연락이 닿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단풍 여행을 꿈꿨고 친구들과 봄꽃 축제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시간이 없었고 말만 무성했지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결국 박 씨는 그 어떤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외로움에 눌려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TV에서 혼자 전국을 돌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지도를 들고 있던 그 노인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꽂힌 듯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고 미리 싸두었던 새 배낭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시간, 식당에서 혼자 앉아 여유롭게 먹는 생선구이, 바닷가, 산책길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까지도 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나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도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 해서 여행을 미룬다면 결국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여행을 대신 떠나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식기 전에 가방을 싸야 합니다. 혼자 떠나는 길이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은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챙기느라, 직장 일하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나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외로움은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떠나겠다는 말은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서는 그 순간 외로움은 등 뒤로 물러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풍경이 있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누군가 함께하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자신과 함께 길을 나서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